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무력 도발이 증가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사이버와 첨단 산업 분야의 안보가 강력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왜 이렇게 바쁘신가 했더니 또 국방 쪽도 뭘 하나 맡으셨더라고요.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건데 뭘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방혁신위원회는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위원장을 네. 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김관진 국방장관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민간위원들로 이제 위원들이 갖춰져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군에 가는 인원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출생아 수도 적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강군을 육성하면서 과학기술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AI 및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네. 강군을 육성한다라는 목표 아래 네. 국방개혁 4.0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러프한 계획서고요. 이걸 실제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네.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세밀한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 조언을 드려라.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국방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맡으신 분야는 어쩌면 사이버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저는, IT 네. 쪽과 사이버 쪽이겠죠. 네, 이쪽에 대한 중요성을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을 좀 모셨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1차 회의는 이미 가졌었는데 네. 실제로 그 자리에서도 뭐 IT, 뭐 드론,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방 혁신 4.0 그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기본 계획서는 PDF 파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딱 첫 페이지서부터 네. 뭐 사이버 보안, 네. 우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단어들인 것 같긴 해요. 네. 사이버 보안, 또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스페이스X라는 또 거대한 맞습니다. 네, 아주 진취적인 기업이 생겨나기도 네.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면에 내세웠는지를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도발이요. 작년과 올해 초까지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미사일 같은 거 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쏘기 직전에 막으려고 하는 기술을 미국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도 좀 이거를 착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혁신 4.0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네.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삼축이니까 세 가지라는 거겠죠. 거기 나오는 것이 이제 킬체인,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 체계. 그래서 이게 삼축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킬체인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무력화시킨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쏘면 요격해서 무력화시킨다.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뭐 원점 타격부터 시작해서 네. 도발을 다시 못하도록 보복한다. 이래서 이제 삼축 체계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사이버 보안, 해킹과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킬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단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미사일을 쏜 다음에는 뭐 모든 미사일을 다 요격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잔해물들이 막 떨어지니까 뭐 피해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2차 피해가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보니까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 뭐 그 안에 센서도 들어있고 여러 뭐 통신 기능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럼 그 부분을 해킹해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left of lunch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left of lunch. 예, 네. left of lunch가 런치는 발사죠. 네. 발사의 왼편이니까 네. 발사하기 이전을 뜻합니다. 네. 그렇죠? left of lunch, right of lunch. 네. 그래서 발사 이전, 발사 후. 그래서 left of lunch는 발사 이전에 네. 어떤 각종 해킹 기술을 통해서 네. 그것을 무력화시킨다. 이걸 담고 있죠. 미국에서 실제로 그걸 사용을 한 적은 아직 없나요? 아니면 그게 뭐 밝혀지지 않은 사용했다 하더라도 네.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left of lunch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들을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무기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의 이름들 네.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런 상세 자료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극비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방혁신 4.0에도 이 레프트 오브 런치를 벤치마킹해서 네.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완성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착수 단계에 우리는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봐야 이제 되는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것이겠네요. 것이고요. 네. 예, 뭐 인력도 양성해야 될 거고.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그 랩톱 런치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된다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그러니까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름은 사이버 전자기 전 또는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뭐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이버 전자기전. 네. 또는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사이버 전자기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기든 뭐든 보면 각종 주파수들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주파수를 교란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무기 안에 탑재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무기 안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가동되게끔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러려면 주파수 분석을 잘해서 뭐 주파수를 교란시킨다거나 아니면 주파수에 해킹 프로그램을 실을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네. 무기 체계 안에서 동작하는 해킹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연구의 주제고요. 네. 또 그거 못지않게 우리도 미사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레프트 오브 런치를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북한이 우리한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킬체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북한에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죠. 공격과 방어의 능력을 모두 지금 키워야 되는 과제가 눈앞에 그렇죠. 놓여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무기 체계, 무기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뭐 무기에 대한 지식을 일반 뭐 서점에 가서 책 사서 그걸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방산업체들이 있잖아요. 락히드 마틴, 뭐 BAE 시스템스 네. 뭐 이런 데가 그런 데가 이미 이런 사이버 전자기전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확히는 한 2014년, 15년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뽑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이버 전자기전을 언급한 것이 뭐 지난 정부 말 또 뭐 이렇게 뭐 국방혁신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건 거의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무리쯤에 한 번 네.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좀 해킹되는 부분 이런 것 더 여쭤볼게요. 드론 무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드론 무기가 화제가 됐어요. 네. 드론으로 이제 진짜 무기를 이용해서 타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 드론 뜨면 좀 무섭겠는데 전쟁 때.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북한이 우리 영공 무인기 침범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드론도 해킹으로 막을 수 있는 이제 하늘 공중전에서도 하늘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기술도 지금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드론
우리도 뭐 언론의 공식 발표가 났으니까 우리도 드론 사령부를 네. 창설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육군 드론, 해군 드론, 공군 드론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냥 드론이 네. 무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날아다니는 형태의 드론도 있고 네. 바다에서 또는 수중에서 움직이는 드론도 있고 아니면 육상에서 네. 움직이는 드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총을 달아서 뭐 요인 암살을 하는데 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폭탄을 달아서 이렇게 자폭할 네. 때 쓰는 그런 자폭 드론 같은 네. 것도 있고 또는 정찰 드론 같은 게 있어요. 먼저 가서 이제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정찰하는 그렇죠. 똑같이 이제 수중에서 그런 식으로 정찰하는 드론도 있고 네. 뭐 수상에서 또 그렇게 작전하는 드론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육상에서 움직이는 드론 같은 경우는 이 무인기가 움직여서 지뢰를 제거한다거나 뭐 지뢰를 탐지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센서가 들어있고 원격으로 움직이고 또 위성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위성 GPS 신호를 교란시킨다든가 아니면 통신할 때 뭐 직진하라고 그랬는데 뭐 우회전하라고 명령어를 교란시킨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 이란에서 중국의 드론을 포획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GPS 신호를 교란시킨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란의 비행장을 미국 비행장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착륙한 겁니다. 어머.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포획했었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론이든 무기든 사실 주파수를 저희가 따내야 되고 우리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따내야 되고 이것들을 또 방어도 하려면 역으로 위성을 또 되게 많이 띄워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그렇죠. 저희도 공격받을 요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드론이 우리 뭐 장난감 드론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요새는 첨단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에서 쓰는 드론은 뭐 어떻겠습니까? 네. 물론 사이즈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방산업체들 드론들 보면 뭐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드론도 잘 보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위성을 이용하니까 이 위성에 대한 보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위성 보안이 또 뭐겠어?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할 때 러시아 해커 부대로 추측되는 네. 어떤 인원들이 해킹 부대들이 인터넷을 일단 전부 다 마비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 못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다가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서 안에서 이제 분열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럼 스타링크를 보내줄게. 네. 너희들 이걸로 인터넷 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원활하게 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커 부대들이 스타링크를 공격하기 네.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위성이 공격받고 있다, 네. 도와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겠지만. 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해킹 기법들은 네. 대상 시스템이 달라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춤형 어떤 우리 뭐 백신 프로그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네. 또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우주를 전면으로 정부에서 내놓았을 때 국방혁신을 하겠다면서 내놓았을 때 사실은 기술을 탈취해가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전쟁 때라든가 전시 상황에서 이걸 교란시켜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북한 해커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라자루스도 있고 김숙희도 있고 좀 네, 유명한 해커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방산업체나 공공기관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방산업체를 공격하는 건요. 네. 그 안에 있는 무기 관련 자료를 입수하겠다가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군에서 이렇게 일하시던 분이 은퇴하시면 방산업체로 갈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를 직접 공격하려니까 여기는 보안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산업체는 네. 정부보다는 좀 떨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공격하면 고급 정보를 또 끌어올 수 있고 네. 또 방산업체에서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데다가 무기체계에다가 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네. 이게 그대로 군 내부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2014년, 15년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무기체계다. 그러면 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검수 이거 잘못하면 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방산비리도 네. 사실 그런 거랑 연계가 돼 있었고. 근데 미국이 이미 2014년, 15년 때부터 야, 무기체계 검수할 때 해킹에 안전한지도 검수해.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표준도 만들었어요. RMF라고 그래서 네. Risk Management Framework. 그래서 뭐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납품되는 전산 시스템, 아니면 드론, 뭐 잠수함 이런 아니면 F-35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킹에 안전한지 검수 단계에서 확인받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 RMF에 대해서 네.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도입했거나 아니면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동맹국들은 미국의 RMF에 준하는 그런 검수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함되겠네요. 우리도 포함되죠. 네, 그럼 우리도 관련해서 검수 체계를 그만큼 따라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F-35 전투기를 처음 도입할 때 네. 미국에서 그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 군이 그렇게 첨단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관련해서 민간이 더 앞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네. 그냥 군의 머릿수 네. 뭐 이런 약간 좀 재래식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F-35를 도입할 때 미국에서 이제 그 RMF에 대한 얘기를 해줬음에도 그때 준비를 사실은 조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골든타임을 조금 놓친 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RMF를 만들어서 네. 미국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검수 체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수 체계를 갖추겠다. 네. 그리고 이걸 방산업체들도 다 따르게 하겠다. 네. 지금 이런 계획 하에 지금 인력 양성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 지금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앞서 교수님께서 그 인력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미국은 예전부터 알아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이제 뭐 우리 한화 LIG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아세요. 이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뽑으려고 공지를 내는데 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으니까 네.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뭐 저랑 만나면 교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스킬을 좋은 기술을 가진 친구들은 딱 그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데 가야지. 네.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이 네. 대우가 더 좋은가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첨단화돼 있어. 그러니까 네. 미국 군. 그럼 막 첨단화라는 네. 게 탁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방산업체에서 IT를 필요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가면 나는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를 가는 거죠. 네. 물론 뭐 급여도 거기가 더 많은 거 네.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K방산 뭐 이래서 외국에 막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RMF가 되게 중요해. 해킹이 되게 중요해. 그건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알기 시작했고 네. 다른 나라들도 요새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때도 RMF에 준하는 이런 체계 갖췄습니까? 네.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K방산이 계속 탄력을 받으려면
방산업체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산업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도 이렇게 IT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이렇게 나서서 우리도 이렇게 첨단화하고 있고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좀 선순환 체계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뭐냐면 군에 가니까 F-35 전투기의 사이버 보안 같은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어. 네. 위성에 대한 보안은 군에 안 가면 못 해봐. 이런 어떤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전문적인 영역과 특이한 경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러니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방산업체 보안 얘기할 때는 네. 병원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고대인데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요.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첨단 무기나 위성은 일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첨단 무기를 우리 개발하고요. 이런 걸 경험해 보시려면 군에 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이 그럼 나 군에서 이런 거 하다가 나가면 뭐 하지? 그럼 이걸 방산업체가 또 흡수해 줘야 되는 흡수해줘야 거예요.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인력들이 또 외국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까 얘기가 잠깐 네. 나왔지만 스페이스X의 구인 공고를 잘 보시면 군에서 무기 체계 사이버 보안을 경험했던 사람을 우대한다. RMF 경험자 우대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군으로 한번 갔다가 기업으로 가는 것도 루트를 그렇죠. 생각을 하겠네요. 나 스페이스X에서 네. 사이버 보안하고 싶은데 네. 우대라고 써 있네. 아. 그럼 저기 가서 나 저 일을 했다가 내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걸 이제 설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무기 체계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 기술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대학에서 배운 건 내가 이런 건데 과연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도 들 거는 같거든요. 우리가 대학에 요새 첨단 학과들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뭐 S모기업과는 차세대 통신학과, 네. 반도체 학과, 그 다음에 H기업하고 하는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나 이 분야가 필요하니까 장학금 줄 테니까 네. 대학교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러고 와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인력 없으니까 막 하자고 난리잖아요. 네. 일단 소요가 있어야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소요 제기를 그렇게 강하게 안 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F-35 전투기 도입할 때 야, 이게 지금 개발에 들어갈 텐데 이걸 해서 너희 나라에 이게 납품되는 순간부터는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필요해라고 미리 얘기해 줬음에도 우린 그 준비를 못 했거든요. 소요 제기를 네. 제때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나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혁신 4.0 같이 이건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첨단화될 거고 이런 인력을 우리 이제 대규모로 충원할 거예요. 그리고 방산업체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강하게 소요 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뭐 미래를 그리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사실 사이버 공격도 하고 해킹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북한 해커들이 뭐 그 미국 그 매체죠. 38로스도 복제해서 그대로 만들기도 네. 하고 KT 요금 영세서라고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메일 보내 사칭하기도 하고 이거 맞게 좀 급급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대비를 하면서 미래를 그려가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공격과 방어를 네.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게 네. 피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좀 전에 뭐 라자루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북한 해커 그러면 암호화폐 탈취 네. 뭐 이런 거부터 생각이 나시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것이 북한이 사이버 공격, 해킹을 통해서 미사일 부품 구매 대금의 네.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충당한다. 해커를 통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네. 얻은, 그러니까 네. 사이버를 통해서 얻은 네. 그런 어떤 돈 갖고 네. 또 2022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한 10억 달러 어치 정도 탈취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 못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추적하는 게 우선이지. 네. 공격수를 키워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다시 뺏어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네.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라. 네.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도 없고 거기는 암호화폐를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비수를 먼저 키우고 공격수를 키워야 된다는 부담은 좀 있는 겁니다. 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 무기, 첨단 드론은 우리가 더 많거든요. 북한의 드론은 아직까지 그 정도 첨단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드론, 우리 위성, 우리 첨단 무기가 해킹 당하지 않도록 방어 인력, 네. 김민재 같은 수비 인력 키우는 거 먼저. 그다음에 이제 공격수도 키워서 필요할 때는 공격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바빠지겠네요. 네. 계획도 좀 더 네. 정밀해야 되고 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실 거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는 수비수와 공격수를 모두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고 가장 어떤 게 절실하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실 건지요. 이미 1차 회의 때도 제가 얘기했고요. 네. 근데 잘 그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구만 보더라도 스트라이커들이 먼저 주목받잖아요. 각광받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수비의 중요성을 아니까 뭐 네. 김민재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체계 자체가 공격수에 너무 특화돼 있어요. 이게 좀 멋지거든요. 네. 또 학생들도 정부가 공격수에 투입합니다. 해킹하는 애들을 뽑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희열이 사실 있죠. 그렇죠. 나 해커야 막 네. 이러거든요. 근데 수비수 쪽을 하려면 네.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소프트웨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없어. 이 얘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거든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KTX 같은 거 이거는 조금만 내려가 생겨도 막 탈선한다. 이거 네,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위성이 또는 위성이 한 번 올라가면 몇 년씩 혼자 움직이는데 거기에 만약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있어서 올라가자마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적 손실도 크고 위험하긴 그렇죠. 하겠네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 수비수가 되려면 일단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사이버 보안, 해킹과 관련한 지식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커 양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임기 안에 효과가 나야 되는데. 네. 결과물이 나와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약간은 공격수 위주, 단순 해커 위주로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뭐 해커 10만 양병설 네. 이런 것만 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이면들 그리고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 나가야 될 그렇죠. 시점이다. 교수님 앞으로 바빠지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